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한 적. 그 판단, 완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사랑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2021년 뉴욕대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는 소름 돋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기사랑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을 보고 식탐이 넘친다고 오해한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요즘 이 단어 거의 욕처럼 쓰이고 있죠? 직장에서 회의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상사, 칭찬을 안 해주면 불같이 화내는 친구, SNS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랑만 올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이신 케피소스와 님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르키소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냥꾼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이 아이는 자신을 알게 되지 않는 한 오래 살 것이라고.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르키소스는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님프 에코가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갔지만 차갑게 밀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 물 웅덩이 앞에서 멈춰선 이 청년은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얼굴. 나르키소스는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손을 뻗으면 물결이 흩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나타나는 그 얼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이 신화 때문에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자기사랑의 과잉이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한테 빠져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게 우리가 아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의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만든 진단 체크리스트인 DSM-5를 보면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과대한 자기중요감. 둘째, 끊임없는 찬사에 대한 욕구. 셋째, 공감의 결여. 9개 항목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면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100명이 모인 방에서 약 1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진단받은 사람의 최대 75%가 남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진단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 경향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진 않았지만 콧물이 살짝 나는 것처럼 나르시시즘적 경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적 있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거든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자기 사랑의 증상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의 결핍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 뉴욕대 연구팀이 약 300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파고든 연구를 했습니다. PRISN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나르시시즘은 과대한 자아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안정감에 의해 구동되는 보상적 자기고양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쉽게 말하면요, 찬사를 요구하는 건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계속 확인하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불안해서 하루에 10번 앱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잔고가 넉넉한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확인하는 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보는 그 허세, 그 과시, 그 끝없는 자기자랑, 그게 전부 넘치는 자신감이 아니라 텅 빈 자기 사랑을 메우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 런던의 시티 세인트 조지스 대학 연구팀이 밝힌 건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에요.
거울에 비친 화려한 모습과 실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 사이의 거리가 우리 상상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왕관을 쓰고 있지만 안에서는 균열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 극단으로 가면 성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과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나르시시즘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과대형과 취약형. 과대형은 밖으로 터지는 타입이에요. 볼륨을 최대로 올려서 불안을 덮는 사람. 과시하고 지배하려 하고 방 안에 들어서면 모든 시선을 자기한테 끌어모읍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취약형은 정반대입니다. 소리 없이 깨지는 유리장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안에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비판에 과민 반응하고 방어적이고 관계에서 자꾸 회피해요. 같은 감기인데 한 사람은 기침이 심하고 한 사람은 열이 심한 거예요. 원인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결핍인데 한쪽은 밖으로 폭발하고 같은 결핍인데 한쪽은 안으로 무너지는 거죠. 겉모습이 너무 달라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거울 뒤에 숨어 있는 건 똑같은 결핍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가 있어요. DSM-5 진단 기준을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들여다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심에 놓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찬사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9개 진단 기준 중에서 이 항목이 나머지 모든 증상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안의 결핍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칭찬을 안 해주면 유난히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찬사가 끊기면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핍에 시달리는 거라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전자는 총을 장전하고 양육 환경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먼저 유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쌍둥이 연구들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175쌍의 쌍둥이를 분석한 리브슬리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의 유전 개수가 0.64로 나왔어요. 이게 모든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연구들을 봐도 유전율 추정치가 24%에서 64% 사이에 분포해요. 유전적 기질이 상당히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전자만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양육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과대형과 취약형이 서로 다른 양육 패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넌 특별해, 넌 최고야, 넌 다른 아이들과 달라 라고만 들으며 자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세상은 자기를 떠받드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처음으로 아닌데? 라는 반응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이 아이는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크게 자기를 부풀려요. 이게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매일 넌 부족해,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들은 아이는 안으로 웅크립니다. 세상이 자기를 거부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먼저 벽을 세워요. 취약형 나르시시즘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결핍인데 한쪽은 과시로 터지고 같은 결핍인데 한쪽은 침묵으로 가라앉습니다. 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개인주의와 자기 홍보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르시시즘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점수를 15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가 있는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0.25 표준 편차 증가했어요. 자기 과시가 미덕이 되는 시대, 나르시시즘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2024년 비엔나 대학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메타 분석을 했어요. 1105개 연구, 54만 6,225명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198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놀라워요. 전 세계적으로 나르시시즘 점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즘 전염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적어도 54만 명의 글로벌 데이터로는 뒷받침되지 않는 셈이죠.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한다고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혹시 대화가 끝나면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 상대가 잘못한 건데 어느새 내가 사과하고 있었던 적은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 머릿속에 가짜 내비를 심는 겁니다. 길이 맞는데 자꾸 다른 길이라고 해요. 점진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네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무 예민하게 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74%가 파트너로부터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보고해요.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의 78%가 유의미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고했어요. 불안, 우울, 해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 중 4명의 3명이 복합 PTSD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고합니다. 복합 PTSD가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겪는 트라우마와 같은 수준의 상처입니다. 그런 수준의 트라우마가 전쟁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 피해자의 60%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가족과 멀어지고 결국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만 남는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신경과학 리뷰가 밝힌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감 동기가 결여된 겁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이 고장난 게 아니라 리모컨을 안 누르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스스로 작동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실험에서 지시를 받으면 공감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가끔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런 건가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스키마 치료 같은 구조화된 치료를 통해 부적응적 특성을 줄이고 공감력을 키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치는 아니에요. 감기를 깨끗이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다스리고 일상을 되찾는 건 가능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에어컨 비유를 다시 꺼내면요, 고장난 리모컨을 다시 작동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자체는 있으니까요. 그걸 스스로 누르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핵심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경쟁적 성향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 반응 자체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기 성찰은 불편한 각도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장벽이 됩니다. 치료실에 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첫걸음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과대한 자기 이미지에 금이 가니까요. 그래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이 먼저 지쳐서 떠난 뒤에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고대 작가 파우사니아스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나르키소스에게는 쌍둥이 누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머리카락, 함께 사냥을 다니던 사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그 누이가 죽었습니다. 나르키소스의 세계는 그날 무너졌어요. 그가 물웅덩이 앞에 멈춰선 건 자기 모습에 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누이의 모습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 얼굴 속에서 다시 한번 누이를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한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의 과시 뒤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이제 조금은 보이시나요? 결국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가장 먼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웅덩이에 비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한 번도 채워지지 못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유전과 양육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분명히 실제예요.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해요. 이해한다고 피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거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공유해주세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미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 있으니까요.